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예전 영상들을 뒤적거려 보다가 2년 전 딱 이맘때쯤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영상을 찾았어요. 기억하실 분들은 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처음 이사를 와서 처음 읽고 만들었던 영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박 2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이 작은 창문 아래에서 여러분들과 참 많은 책을 읽고 나눴습니다. 기분이 약간 센치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내년 1월이면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를 가야 하거든요. 어디로 가게 될지 아직 결정 못했는데 그냥 지금 이곳에서 창문 밖으로 보았던 이 풍경들이 너무 그리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새벽에 녹음할 때 힘들게도 했지만 늘 벗과 같아서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줬던 동네 강아지 똘똘이, 꾀꾀기 수탉이, 또 새벽의 뱃고동 소리도 곧 그리워지겠구나 싶거든요. 에이, 아직 몇 달 남았는데 벌써부터 너무 감상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책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자작나무 진짜 찐팬 인정. 자, 그럼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에 작은 방에서 또 다른 작은 방으로의 이사는 잘 마무리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책상 너머로 보이는 풍경입니다. 이쁩니다. 아침에 제일 예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작나무는 아니지만 키가 엄청 큰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가 창 바로 앞에 있고요. 작은 어촌바다가 시골 동네 지붕 너머로 아스라하게 보입니다. 눈이 오면 진짜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눈 오면 또 사진 찍어서 자랑해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입니다.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이고요. 삶을 마쳤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아무리 큰 불행도 죽음에 비하면 사소하다는 이야기이죠. 상상해 보시자고요. 오늘 밤 12시에 삶이 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버릇처럼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근심이나 걱정, 불안, 아마도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금방 벗어나게 될 겁니다. 엄마의 지긋지긋했던 잔소리가 그리워지고 내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의 나쁜 버릇조차 다시 보고 싶어질 겁니다. 그저 늘 해가 뜨고 지는 일처럼 사소했던 일들. 아마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일 그리워하게 되지 않을까요? 작가 정대영 씨는 이 책에서 세상 사람들이 삶의 끝에서 쓴 유서와 죽음의 고비 이후 쓴 회고담 중에서 상황별로 60가지의 장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삶의 끝을 앞두면 모든 불행은 그저 좁쌀처럼 작은 것으로 여겨진다고요. 그들이 스스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시련, 무능, 가난, 부부싸움, 자식과의 갈등, 심지어는 테러 가운데에서의 혼돈조차도 삶의 끝에 비하면 한낱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중에서 서너 개의 이야기를 골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 또 다른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호스피스 병원 환자들이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한 것들.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한 책에서 이 흥미로운 질문에 답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년 동안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한다. 브로니 웨어가 꼽은 대표적 후회는 5가지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걸 후회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산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직업을 예로 들어보자. 의사나 변호사나 대기업 직원의 경우 그 직업이 자신이 원한 것이라면 행복하겠지만 부모가 원하고 친구들이 부러워해서 택한 직업이라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된다. 꼭 직업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삶의 태도다. 남을 의식해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큰 불행이다. 스위스의 작가 알랭드 보통은 유명한 말을 했다. 하나의 큰 일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는 게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한 수천 개의 작은 의무가 우리를 죽게 한다. 우리의 삶은 한 번의 큰 사건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다. 남이 씌워준 작은 의무들을 이행하는 동안 삶이 조금씩 붕괴하게 된다. 기억하는 것이 좋다.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원한 삶을 포기했던 걸 가장 안타까워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한다. 브로니 웨어가 간호했던 많은 남성이 그런 후회를 했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녀와 아내의 마음을 차분히 읽을 시간도 없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으나 속은 공허하다. 돈과 높은 지위만 바라보면서 일 중독자가 되면 죽을 때 깊이 후회하게 된다. 세 번째 후회는 메디슨의 조언을 떠올리게 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서다. 때로는 미움받을까 두려워하며 감정을 숨긴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한탄하게 된다. 네 번째, 전형적인 후회는 친구 문제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한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뇌 속에 뚜렷하다. 그런데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면서 멀어져 버린다. 호스피스 병동의 많은 환자가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걸 후회했다. 다섯 번째 후회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는다. 행복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반대로
해로운 사람에게 오래 붙어 있으면 자연히 불행해진다. 사람들은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걸 인생 최후의 순간에 안타까워한다. 늙거나 병든 내가 무엇을 후회할까 상상해보자. 앞으로 1시간도 살지 못하는 늙은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안타깝게 여길까? 답을 구했다면 행복의 비법 하나를 얻은 셈이다. 죽을 때 후회할 일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음에 가까워져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남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감정을 억누르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친구의 가치를 잊은 건 아닐까? 내 행복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것은 아닐까? 자문자답할 거리는 아주 많다. 자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마음의 준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부모가 쓴 편지는 슬프다. 하지만 무탈할 때 이별 편지를 미리 쓰는 건 아주 밝고 유익한 일이다. 자녀에게 이별 편지를 써보자. 아이가 어려도 상관없다. 3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읽을 편지를 쓰면 된다. 또 보여주지 않고 부모만 읽어도 유익하다. 이별 편지를 쓰고 나면 자녀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이별 편지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할까?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상상하면서 펜을 쥐면 누구나 글이 나올 것이다. 마음에 오랫동안 고여있던 생각들이 흘러나와 감동적인 글이 된다. 그렇게 마음이 가는 대로 쓰면 된다. 그래도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마지막 편지의 기본 골격은 있다. 많은 편지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4가지 요소는 사랑 고백, 사과, 기원, 이별 인사다. 이 4가지를 담으면 괜찮은 이별 편지가 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준비다. 몇 분 동안 내가 곧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상상한 후에 펜을 잡거나 자판을 앞에 둔다. 이제는 첫 번째 대목을 쓸 차례다. 사랑을 깊이 표현해야 한다. 어떨 때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웠는지, 또 그때 느낀 사랑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를 쓴다. 그리고 죽어서도 아이에 대한 사랑은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적으면 된다. 다음으로는 사과해야 한다. 아이 마음에 상처를 준 기억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걸 쓰고 반성하는 차례다. 야단쳤거나 무관심했던 기억이 가슴에 사무친다고 고백해도 된다. 더 단단한 마음을 길러주지 못해서 미안할 수도 있다. 미안한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미안하지 않은 부모는 없다. 웬만한 부모는 사과할 일이 넘쳐서 글이 술술 써질 것이다. 그 다음 아이에게 행복을 빈다. 삶의 끝에선 많은 부모가 비슷한 말을 한다. 힘든 일은 생기게 마련이니 마음을 단단히 하라고 일러준다. 또 돈도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하루하루 시간을 아껴 쓰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빈다. 동서고금을 떠나 부모들은 다들 비슷한 기원을 하게 된다. 편지 끝에는 이별 인사를 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다. 아이의 마음도 밝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과 아픔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다면 밝고 행복하고
낙관적인 이별 인사여야 한다. 상투적인 약속도 도움이 되면 쓴다. 언제든 아이 곁에서 지켜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마지막 편지를 쓰다 보면 자신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좋을지 힌트를 얻으며 내가 아이에게 준 상처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된다. 죽음을 상상하면서 이별 편지를 쓴 부모는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라진 버지니아 울프. 1941년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가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남편 레너드 울프는 집 뒤에서 우주강으로 이어진 발자국을 봤다. 하지만 외투 주머니에 돌멩이를 채우고 강으로 걸어 들어간 아내를 찾을 수는 없었다. 버지니아는 3주가 지나서야 발견됐다. 버지니아의 죽음이 공식화되자 시인 T.S. 엘리엇은 하나의 세상이 끝났다고 했다. 버지니아가 이전에 없던 세계를 창조한 뛰어난 예술가였다는 칭찬일 것이다. 버지니아의 자살 원인 가운데 첫 번째는 정신질환에 대한 두려움이다. 13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버지니아는 처음으로 신경쇠약을 경험했다. 그 후 평생 불면증, 우울, 환청, 공포감 등에 시달렸다고 한다. 불면증은 고통스럽다. 몸은 피곤하고 정신은 흐릿한데 잠이 들 수가 없다. 뇌와 몸이 바싹 말라버리는 느낌이다. 불면 때문에 버지니아는 무척 힘들었다. 우울증도 심각한 병이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슬픔에 자주 젖는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고 죄의식에 빠진다. 우울증도 버지니아에게 고통을 줬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렸고 근거 없는 공포감에도 휩싸였으니 버지니아는 무척 힘들었을 게 분명하다. 다양한 정신질환 때문에 여러 번 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던 버지니아는 다시 증세가 심해질 기미가 보이자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고통을 또다시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버지니아가 자살한 다른 원인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다. 헌신적으로 자신을 돌보던 레너드에게 다시 고통을 줄 게 미안했고 또 무서웠다. 버지니아는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레너드에게 이롭다는 판단을 굳히게 된다. 남편에게 쓴 버지니아의 가슴 아픈 마지막 편지는 이러하다. 내가 또 미쳐버릴 게 분명해요. 우리는 이 끔찍한 시간을 겪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는 회복할 수 없을 거예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당신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줬어요.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어떠한 두 사람도 우리보다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끔찍한 병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이제는 견딜 수가 없네요. 내가 당신의 삶을 망칠 거예요. 내가 없어야 당신이 잘 해낼 수 있어요. 내 삶의 모든 행복은 당신 덕분이었어요. 당신은 한없이 인내했으며 또 믿을 수 없이 선량했어요. 이 말은 하고 싶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나를 구해준 사람은 틀림없이 당신입니다. 계속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없어요. 어떤 두 사람도 우리보다 행복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버지니아에게는 자신이 최악일 때도 깊이 이해하고 인내한 착한 남편 레너드가 있었다. 두 사람은 행복한 삶을 나눴지만
무시무시한 정신병이 다시 찾아왔다. 버지니아는 두려웠다. 이번에는 병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았다. 남편의 삶도 무너질 게 분명했다. 끔찍한 공포감에 휩싸인 버지니아는 피했어야 할 결론을 내린다. 자신이 없어져야 남편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며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버지니아의 자살은 남편 레너드의 불행을 막기는커녕 더욱 키워버렸다. 레너드는 아내가 숨진 후 고통이 컸다. 레너드 울프 전기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사람들은 말한다. 와서 같이 차를 마셔요. 위로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소용없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아내를 잃은 레너드에게 다른 사람의 위로는 무의미했다. 홀로 있어야 했다. 십자가에 외롭게 못 박힌 예수처럼 레너드도 자신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는 것 빼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레너드는 누구도 이해하거나 위로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들고 말았다. 레너드는 환영에도 시달렸다. 버지니아가 세상을 떠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아내의 화장한 시신을 느릅나무 아래에 묻은 것도 레너드 자신이었다. 분명히 버지니아는 세상에 없었다. 그런데 환영이 멈추지 않았다. 가끔 버지니아가 저만치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또 아내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생각도 멈추지 않았다. 버지니아의 죽음은 남편에게 안식이나 평안을 주지 않았다. 레너드는 오랫동안 깊은 고통과 상실감에 빠져 지내야 했다. 버지니아는 자신과 남편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확신했다. 죽음을 결심하고 돌아보니 더없이 행복했다는 걸 알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행복을 떠올린 그 순간 책상에 앉아 편지를 이렇게 고쳤다면 어땠을까? 환청이 들려요. 나의 병이 또 재발한 것이 두려워요. 내가 어쩌면 당신 삶을 망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견뎌보겠어요. 우리 두 사람은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죠. 다시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안해요. 살아보겠어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처럼 버지니아의 정서에 맞지 않는 평범한 유서였다면 유명한 글로 남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죽지 않았을 테고 남편 레너드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어도 된다. 버지니아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고통을 없애려고 자살을 선택한다.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옮겨간다. 미국 작가 지넷 월스의 지적이 딱 들어맞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을 버리면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남겨진 사람에게 전달할 뿐이다. 고통스러워서 삶을 버린다면 자신은 고통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남겨진 사람이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해야 한다. 버지니아의 남편 레너드는 어쩌면 아내보다 몇 배 무거운 고통을 감당했을지도 모른다. 남편과 행복했던 버지니아가 강으로 들어가지 말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면 어땠을까? 고통 속에서 슬픈 선택을 했던 그녀가 안타깝다. 그런데 나도 버지니아처럼 이타적인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라져야 하는 게 아닐까 고민했다. 갑자기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면서 나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졌다. 자괴감이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내가 밥이나 축 내면서 가족에게 정서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마음 불편했다. 가족에게
부담을 줄 바에야 내가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자살을 실행하진 못했지만 길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는 점점 피폐해지고 더욱 외로워졌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가족을 위해 사라져야겠다는 내 생각은 자기기만이었다. 알량한 권위나 자존심을 잃은 채 사는 게 부끄러워서 사라질 궁리를 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죽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죽음에 앞선 톨스토이, 스티브 잡스, 에디트 피아프의 당부. 죽음의 경험에서 성숙해진 엘리어스의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들었다면 자기 생각에 딱 들어맞는 사례라면서 기뻐했을 것이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다.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다. 우리가 곧 불가피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30분 후에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30분 사이 사소한 일이나 바보 같은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아마 당신은 죽기 전까지 50년이 남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50년과 30분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뿐이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나쁘거나 어리석게 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현명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문제는 남은 인생의 길이다. 30분 후에 죽을 것 같으면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현명해진다. 당장 다툼과 비난과 거짓말을 멈출 것이다. 그런데 5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게으른 부자처럼 느긋해져 어리석고 나쁜 짓을 지속하게 된다. 행복하고 현명한 삶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50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 100살 노인에게도 인생은 쏜살처럼 지나간다. 죽을 때 돌아보면 1년은 1초와 다르지 않다. 곧 죽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욱 현명하고 행복해진다. 미국의 기업인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톨스토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곧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내가 찾은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는 그것 덕분에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 모든 자만심, 실패하거나 창피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잡스는 졸업식에서 연설하기 1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었다. 곧 죽을 게 분명했다. 공포스럽고 불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대체로 삶의 마지막에는 후회하기 마련이다. 프랑스의 가수 에디트 피아프는 숨지기 전에 이러한 말을 남겼다.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바보짓은 결국 값을 치르게 된다. 47살에 숨진 에디트가 여동생에게 남긴 유언이다. 그녀도 후회를 마음에 가득 담고 세상을 떠난 듯하다. 죽음의 순간에 값을 치르지 않으려면 사는 동안에 어리석은 짓을 줄여놓아야 한다. 죽는다는 걸 잊지 않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메멘토 모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불가피한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믿는 것이 삶의 지혜다. 인생을 바꾸고 싶어질 것이다. 이제는 독자들이 상상할 차례다.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뭔가 충돌해 엔진이 고장났다. 비행기가 물 위에 떨어졌고 놀란 승객들이 비상문을 열었더니 차가운 강물이 밀려왔다. 큰일이다. 죽음이 임박했다.
만일 죽지 않고 구조된다면 당신은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을까? 그 바람대로 살면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죽음을 앞둔 옛 여인에게 편지를 쓴 레너드 코언. 팝 음악의 음유시인이라 불리는 캐나다 가수 레너드 코언은 1960년대 그리스에서 노르웨이 여성 마리안 일렌을 만났다. 당시 마리안은 난감한 상황이었다. 노르웨이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소설가 남편은 자신과 어린 아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가버리고 없었다. 실망한 마리 앞에 나타난 남자가 코언이다. 차분하고 감성적인 코언과 밝고 영감 넘치는 마리아는 7년 동안 행복하게 지냈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산책하고 대화하고 가끔 싸웠다. 또 코언이 만든 여러 노래에 마리안이 영향을 끼쳤으니 둘은 창작도 같이 했던 셈이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연인들이 그러하듯 결국 이별했고 각자 결혼해서 자기 생을 꾸려나갔다. 코언과 마리안의 사랑이 세상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50년이 지나서다. 2016년 81살의 마리안이 백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자 코언이 병상의 마리안에게 편지를 썼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죽음을 앞둔 옛 여인 마리안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는 트위터에 공개돼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가슴으로 쓴 글이 구구절절 애틋해서 읽는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려서 육신이 허물어지는 때가 왔군요. 내가 곧 당신을 따르게 될 것 같아요. 잊지 마세요. 내가 바로 당신 뒤에 있을 테니 손만 뻗으면 내 손이 닿을 겁니다. 내가 당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언제나 사랑했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여행을 하시라고 기원합니다. 내 오랜 친구여, 영원한 사랑, 우리 여행길에서 만나요. 코언이 보낸 편지를 마리안의 친구가 읽어주자 투병 중인 마리안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 20대 후반에 사랑했던 두 사람이 50년이 지나서도 서로를 기억하고 존중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다. 더욱 극적으로 마리안이 숨지고 4개월 뒤 코언도 세상을 떠났다. 오랜 세월 멀리 떨어져 있던 옛 연인이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사후의 여행길이 있다면 코언이 말했던 것처럼 두 사람이 만나 반갑게 손을 맞잡았을지도 모를 일이다.